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입문과정에서 제3장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장 지적 공부 이쪽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적에서 항상 정리를 하실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좌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요. 토지 표시사항을 이제 토지 표시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첫 시간에 우리 했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요게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지적의 큰 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지적 공부. 해마다 시험에 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은 요 해마다 시험에 한 문항씩 꼭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몇 개가 있냐 이거죠. 크게 두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개. 하나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전산 처리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이것을 저장하는 이것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 쪽보다는 어느 것 위주로? 지적 공부. 이거 똑같은 지적 공부긴 하지만 지적 공부기는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전산 처리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이겁니다. 넓은 의미의 첫 번째 무엇이냐면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경계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넓은 의미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도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 대장에는 크게 이제 네 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 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단순히 이제 수업만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한 번 정도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지적 공부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등록이 되는지 요거 이제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이렇게 분리된 이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이렇게 분리된 이유를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1910년도에 토지조사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이 토지조사법을 공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그 소유자하고 경계를 확정을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런 행정처분을 민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정.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조사된 토지들을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왜 지적도를 만들었냐면은 이 토지대장에는 어떤 소유자의 어떤 그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경계는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우리가 쉽게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계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항상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누락된 토지가 있어요. 이때 당시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라는 것을 공포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등록을 했냐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임야도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토지대장이 뭐냐, 임야대장이 뭐냐 이거는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1910년도 그때 우리 교재에 12년도라고 써놨는데 1910년도에 토지조사법이고 1912년도가 이거를 살짝 개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토지조사령이에요. 토지조사령.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만약에 그때 당시에 1910년도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 가지고 모든 토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만들었다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용어 중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모든 토지를 다 공부에 등록했다면 오늘날의 등록전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에서 등록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등록사항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등록사항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기타적인 내용이 있다. 토지 표시, 소유자, 기타. 이게 핵심이죠. 그럼 토지 표시에는 이제 크게 이제 6개가 있죠. 토지 표시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소재, 그 다음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렇게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라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소재와 지번은요. 만약에 이러한 지적 공부 중에 소재와 지번이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토지대장에 소재는 존재하는데 지번이 없어요. 소재는 존재하는데 지번이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대장이 소재는 알고 있지만 지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필지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어떻게 돼? 다 등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물자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물자 편성주의. 이 물자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물자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이제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토지 및 무엇이다? 토지 및 건물이다 이겁니다.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하나의 동, 한 개 이러한 단위로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필지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이 소재와 지번이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자 편성주의를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물적 편성주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요. 집원 순서대로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토지의 무엇이다? 주된 용도다 해가지고 목도장이다 이렇게 해서 목도장. 여기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4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여기에 쏙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는 여기서 보다 도장 이렇게 표현이 돼. 도장.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이거는 조금 지금 이 시점에는 어렵긴 한데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과수원이다. 과수원일 경우는요. 과수원의 경우는 코드 번호가 3번이에요. 3번이고 정식 명칭이 바로 무엇이다? 정식 명칭을 과수원 이렇게 딱 표현하는 과수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요. 부호로서 등록을 합니다. 부호로서 등록을 하는데 두 문자 표기로 해가지고 24개를 두 문자로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차 문자로 4개를 쓰는데 28개 중에 24개는 두 문자를 쓰고 4개는 그럼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 문자를 쓰는 이유는 4개는 지목에서 중복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지목하고. 그래서 4개는 차 문자를 써요. 어떻게 기억하신다? 차장 1,000원이다. 이렇게. 지금은 차장 1,000원만 기억하셔도 돼요. 차장 1,000원. 차 탈 때 차장한테 1,000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되게 유치하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쓸모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주는 뭐다? 주차장이고요. 공은 공장용지고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예요. 그럼 주공하유를 못 쓰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목하고 충돌이 돼요. 두 문자에서.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쓰고 장을 쓰고 천을 쓰고 원을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네요?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은 토지의 등록 면적. 필지의 등록 단위를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필지의 면적을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면적은 장에만 쏙 등록됩니다. 장. 여기서 장은 뭘까요? 장은 이렇게 되더라. 면장. 장. 요거. 에? 이해하셨죠? 요거. 면적의 등록 단위는 뭘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더라. 1975년도부터 우리가 면적을 미터법으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제곱미터로 1975년도부터 공부상에 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평이라든지 무단위로 등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른 부분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경계란 무엇이다?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란다? 경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즉 도면의 경계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도상 경계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는 이렇게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도면에만.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계는 선이고 경계는 이렇게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다. 점.
이해하셨죠?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돼요? 도상 경계이기 때문에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좌표.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지적공부 중에 좌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그럼 결과적으로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쏙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이 각각의 지적공부에 어디에 등록됐는지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토지의 표시다라고 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이 아니라 뭐가 돼요? 명칭이 되는 것이고 주소가 아니라 무엇이 되고 주소가 아니라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부동산 등기용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몇 번에 5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기재사항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굳이 일반적인 것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그걸 굳이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모두 다 무엇이다? 등록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5번에 뭐가 써있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가로 열고 국가, 지자체,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고유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유번호.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번호.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주민번호가 있지만 필지에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한 4천만 필지 정도 된다고 하죠. 한 4천만 필지 정도 되는 필지를 식별할 수 있게끔 그 필지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고유번호예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을 하고 있냐면은 19자리로 구성을 합니다. 자릿수가 전체 19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등록이 안 돼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등록이 안 되는 것이 고유번호다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9자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되냐면 1, 2, 3, 4, 5, 6, 7, 8, 9, 10자리. 그 다음에 1, 0, 0, 1, 0, 0, 0, 1, 4 이렇게 총 19자리예요.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가 나타내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자리가 나타나는 의미가 있고 여기 4자리에서 8자리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 10자리가 나타내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자리 4개 앞에 첫 번째 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인데 한 자리로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8자리는 집원을 나타냅니다. 집원을 나타내 주는데 앞에 4자리는요. 앞에 4자리는 무엇이다? 본번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럼 뒤에 4자리는 무엇이다? 부번을 나타내 준다 이겁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한 자리는 대장을 구분하고 나머지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는데 본번 4자리와 부번 4자리구나 이겁니다. 하나 더 하면은요. 대장 구분 코드는 코드번호 1번이 있고 코드번호 2번이 있어요. 대장 구분 코드는 코드번호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대장을 구분하는데 토지대장을 딱 나타내 주는 거고 2번은 그럼 무엇이다? 2번은 임야대장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어떤 책에 보면 3번을 표시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번이 없어진 지가 거의 한 4년, 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중개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폐지됐습니다. 삭제된 거죠. 절대 시험에 나올 리가 없다라는. 만약에 출제하는 교수님이 잘못 출제를 했다 이거야. 냈다 이거야. 그럼 모두 정답이에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 있는데, 기타적인 내용은 등급하고 지가라고 했죠. 등급하고 지가를 기타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등급하고 지가는 여기에만 쏙 들어가요. 등급하고 지가는 어디에만 들어간다? 여기에만 쏙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요. 즉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지적 공부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주가 되는 그러한 지적 공부가 바로 뭐냐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밑에 2번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요. 공유전명부라는 것이 나오죠. 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 공유전명부는 예전에는 지적 공부가 아니었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0년도에 법이 한번 바뀌거든요. 이때 이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가 이제 지적 공부로서 이제 편입이 딱 됩니다. 그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토지를 무엇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기록해주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란다?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한 필지를 A, B 두 명 이상이 A, B 두 명 이상이 이 필지를 무엇하고 있어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공유전명부다 이겁니다. 그 공유전명부에 당연히 뭐는 들어가줘야 돼요? 공유전명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 지분이 여기에 쏙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쪽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도 동그라미죠. 이 부분도. 자 여기 소유자는 이거 빼먹었네. 소유자는 소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소대장. 이렇게 소대장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까지 의미를 했으니까. 그 공유전명부에 이제 공유전명부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뭘까요? 이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이런 거예요. 지목. 여기가 좀 안 들어가요. X잖아.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그죠? 그래서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대부분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경계, 좌표 이러한 것들을 답을 찾으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토지대장이라든지 공유전명부 바로 뒤에 나오는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한 번씩은 그려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서식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려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그냥 현재로서는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구나.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 이 대지권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냐면은 집합건물 때문에 도입된 겁니다. 집합건물 때문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지만 집합건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 토지가 있고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르고 얼마든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는데 처음 등기 당시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데 그 이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민법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집합 건물에서도 이제 복잡해지니까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를 해가지고요. 이 토지하고 이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라는 것을 하죠. 대지권 등기를 딱 합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가 딱 이루어지면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이제 대지권 등기가 경료가 되면 지적공부에서도 소관청에서도 별도로 뭐를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는데 요 벽에 뭐가 써져 있는지 요 벽에 바로 건물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시도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하고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전유 부분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요 비율,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다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세 개가 특이하게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간다?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무부 똑같아요. 공유재무부 똑같이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일단은 대지권 등록부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5페이지 쪽 먼저 볼까요? 15페이지, 16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16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죠.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경계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계점을 뭐로 등록했을 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게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굴곡되는 점, 이 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선의 굴곡점, 이 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이 점을 x와 무엇으로써? y로 등록했을 때, x와 y로 등록했을 때 우리가 작성하고 기록하고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로서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가 좀 힘들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뭐를 그리냐면은 좌표를 그립니다. 경계를 그려요. 필지를 그려놓고 요 왼쪽 상단이 기준이에요. 왼쪽 상단이 기준이 여기가 1번이고 오른쪽 경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2, 3, 4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부호도라하고 1, 2, 3, 4를 무엇이라고 한다? 부호라하고 x, y, x, y, x, y, x, y 이렇게 좌표를 등록하는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나. 당연히 좌표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당연히 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쏙 들어가더라. 여기에 좌표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기타적으로 이제 여기에 저기 설명한 것처럼 부호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요. 부호도도 들어가고 부호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지금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려운데요. 이게 기본 과정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만 정리해 먼저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입문 과정, 기본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등록사항,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문제가 한 20문제 이상 나왔거든요. 30문제 정도 되는데 거의 80% 이상을 이 안에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 지번, 몽땅, 목도장,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서는 좀 축은 뭐냐 이거죠. 축은 축척입니다. 축척.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무엇도 등록된다?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여기에는 어떻게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도면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부터 도면의 등록사항을 정리를 하는데 이 도면은요. 도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도.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지적도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고 지적도의 개념이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알려주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임야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면의 등록사항 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도면의 등록사항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도면의 등록사항이 일반적인 기재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거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모두 무엇이다 그냥 도면의 등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1번하고 2번을 이제 보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적도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역시 또 지적도인데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이게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또 도면을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지적도의 등록사항, 도면의 등록사항 볼게요. 도면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존재합니다. 도각이라는 게 존재를 해. 도각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도각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왼쪽 하단 모서리하고 오른쪽 상단 부분에 도각선 및 수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면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왼쪽 하단 부분하고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은 뭐 10만, 20만 이렇게 글씨 써 있죠. 숫자가 그게 바로 수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화곡동이라고 하는 이 지번부여적 안에는 이 도면이 수십 장의 도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의 서로 간의 접속 관계를 인접 도면과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무엇을 여기다 도면을 등록하냐면 도면에다가 색인도라는 것을 딱 등록을 합니다. 색인도라는 것을 딱 등록을 해요. 색인도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 도면이 3번도 이 도면이 이 지번부여적 안에 도면번호 3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뭐 용인시라고 할까요? 용인시 운학동, 그 용인시 운학동이 바로 소재가 되는 거고요.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여기서는 3호죠. 왜 3호예요? 이게 도면번호 3을 의미하는 거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건 소재고요. 이것을 우리는 제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축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도면에서의 가장 큰 기능은 뭐다? 도면에서 가장 큰 기능은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경계. 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경계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지적도 임야도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지번하고 지목을 딱 써줘야 돼요. 지번, 지목.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특이한 게 뭐가 있었어요? 특이한 게 3개 있었죠. 도각선 및 수치, 색인도, 그 다음에 제명, 도면 축척 4개 정도 있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지적도라고 써놨죠. 근데 만약에 지적도에 옆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있죠. 여백에 이렇게. 이 산의 의미는 뭐냐? 요 부분이 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산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즉 1910년도 당시에 토지 조사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예요.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는 여기다 이렇게 산자를 딱 써줍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는 언제? 1918년도에 조선임야 조사령을 공포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산의 의미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산의 의미는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등록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도면에는 이렇게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으면은요. 법상으로는 이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물 및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이거 알아듣기 좀 힘든 내용이거든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도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바로 뭐냐면 도면의 등록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밑에 그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한다?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특이한 점이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 끝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써나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좌표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수치라고 썼어요. 근데 200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였어요.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였어. 근데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2001년도에 경계점 좌표라고 바뀐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수치라고 해놨지만 지금은 좌표라고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다 수치라고 썼는데 지금은 뭐라고 써나요? 좌표라고 써요. 근데 27회 때 이걸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수치. 그럼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왔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딱 쳐다보면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쳐다보면 요 점의 좌표하고 이 점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좌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값을 알고 이 점의 좌표 값을 알면 이 두 점 간에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14.16이다. 그럼 14.1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좌표를 가지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 점 간의 무엇이다?
거리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계산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계론을 공부하실 때 올해도 이제 학계론이 굉장히 좀 계산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왔었는데 저도 올해 시험을 봤었거든요. 저도 올해 1차를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저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를 좀 잘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학계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풀었다 이거죠. 근데 이 계산 공식만을 가지고 계산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개념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만을 위한 그 공식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이론에 대한 문제들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학계론에서 계산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방법. 그렇다고 다 맞으라는 법은 아니에요. 다 맞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계산을 너무 등한시하게 되면 나중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막혀요. 단순히 외우면 되긴 하지만 공식을 알면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이론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계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어떻게 이제 좌표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것이냐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도면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근데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특이하게 뭐가 들어가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적도라고 하는 제면 끝에 아무런 말이 없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라고 써 있고 오른쪽 하단에 이거는 이 도면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도면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치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를 딱 해놓습니다. 왜 못해요? 이 지역은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이지 이 도면을 갖고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 내용이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써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이 딱 써져 있어요. 올해 28회 때 출제됐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만큼 공부하실 때 이해가 좀 빠르고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함께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그 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겁니다. 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의 관리가 나오는데요. 이 지적공부 관리는 이번에도 이제 한 번씩은 언급이 됐던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만 그냥 설명할게요. 이 지적공부는 어디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거냐면 지적서고에다가. 얘는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는 겁니다.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얘는 서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거죠. 전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언제 반출을 할 수 있느냐 요것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언제 반출할 수 있느냐. 즉 원래 지적공부는 서고 밖으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해요. 그런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서고 밖으로 무엇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었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제 천재지변의 경우는요.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근데 천재지변을 말고 천재지변 외에 어떤 기타 다른 사유로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16페이지 지적공부의 보존에서는 두 가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여기다가 보관하는구나. 일반적인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는구나. 반출 언제 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 반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지적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가 나오죠. 역시 이 부분도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복구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이렇게 했는데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돼 버렸어요.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무엇을 한다? 이것을 지적공부의 복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적 업무는 전부 다 누가 하냐면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한다? 소관청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적공부를 소관청이 복구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누가 복구하는 것이다? 소관청이 지체 없이 이를 복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구 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이기 때문에요. 절차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어떤 것들인지만 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을 알아내면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절차만 볼게요.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복구 자료를 무엇한다?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 등록상에는 두 개죠. 토지의 무엇에 대한 것과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더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 복구 자료는 결과적으로 개념만 그냥 보세요. 복구 자료는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자료하고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자료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해요. 이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 도를 작성을 하는데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공유전명부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가 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는 거고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도면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도를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조사된 면적이 있고요. 여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딱 합니다. 자료도에 의해서는 면적을 측정을 해요. 측정 면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 면적이 똑같아야 돼요. 달랐을 때 우리는 허용범위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허용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이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으면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을 합니다. 이때 복구 측량이 완료되거나 조사가 끝나면은 복구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구 사항을 게시하는데 교재에 써진 것처럼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오늘 처음 나왔죠. 날짜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게시하느냐?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한 것 중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것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와서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복구 와서 복구 신청하라고 X다 이겁니다. 소관청이 다 복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통지를 하는 것이지 복구하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시험 문제죠. 자, 복구하는 것은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 등록사항에는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사서와 자료도를 작성하고 여의치 않으면 복구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완료가 되면 복구사항 게시를 하고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복구를 한다라는 것만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화 법률의 제2장에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제가 지금 빼놨어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빼놨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장은 토지의 이동 및 정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공부하실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 이동 및 정리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토지 이동 및 정리 쪽에서 큰 흐름 정도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